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자 8월 마지막 거래일에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동반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갈수록 상승폭을 줄이다 결국 양지수 모두 하락 전환한 후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과 다르게 외국인과 개인 또 기관의 수급이 반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6,500선을 넘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3%에 시작한 거잖아요, 시간 내에서. 근데 그걸 플러스로 돌리면서 마감을 하고 AI 관련 주식들 GDP도 잘 나오고 또 지난달 GDP도 또 수정하면서 더 잘 나오고 그래서 아직도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 또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AI 버블보다는 여전히 믿을 구석은 AI다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S증권 김윤정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국내 증시부터 좀 네. 짚어볼까요? 오늘 국내 증시도 조금 심심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조금씩 더 빠졌는데요.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지난 한 달 반 이상 계속 좀 비슷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3,2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계속 좀 소폭의 등락, 상승, 하방 모두 제한되는 모습 보이면서 움직이는 모습 보였고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시에 지금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섹터가 좀 어느 정도 부재한 상황이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사실 상반기 때는 AI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이고 이제 조방원이라고 하죠. 조선방산, 원자력 이런 부분들이 좀 골고루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물론 조선에 대한 기대감 아직까지는 좀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방산이나 이제 원자력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은 기대감이 조금은 노이즈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꺾인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특별한 주도주 없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가 되게 길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추석 연휴 가기 전에 다 팔고 가야 된다. 네. 보통 이렇게 과거에 이제 맞습니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꼭 추석 연휴 갔다 오면 빠져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통계적으로 좀 연휴가 길고 그러면은 먼저 또 이제 현금 마련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월말에서 월초로 넘어가는 기간이 또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그 결제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몰려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3분기 말에서 4분기로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9월 말 정도의 이벤트를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9월 FOMC의 결과가 나온 상황일 것이고요. 그리고 9월 3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프리뷰도 좀 지금보다는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싶고 관세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진전된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진 상황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상황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부 쪽에서 지금 사실 증시의 흐름을 정책 기대감이 좀 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민주당 측에서 이제 양도소득세 환원과 관련된 입장이 좀 정리되지 못하면서 사실 이번 주에 그 2차 상법 개정안 그 부분들이 이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제약적으로 나타났던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9월 중에는 일단은 그 자사주 의무 소각과 관련된 법안 통과도 논의가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측이 그 9월 기간 동안에 입장을 정리를 해서 만약에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방향대로 기존에 이제 다시 환원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조정한다든지 무산한다든지 이런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좀 유의미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리포트 내놓으셨던 거 보면 네.
지금 어쨌거나 정부 정책이 성장통이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은 사실 정부가 뭔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봤는데 성장통이라는 부분이 딱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일단은 뭐 자료 읽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장통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사실 장기적인 방향성 상에서 지금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계속 좀 저평가된 국면에 놓여 있었던 부분들이 개선된다라는 큰 그림에 있어서는 변화하는 것이 없는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다른 이제 주주행동주의가 잘 자리 잡은 국가들 대비해서는 원체 이제 좀 빠른 속도로 법안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작년의 기억을 투자자들이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해서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국내 유입이 좀 유의미하게 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게 법안 개정이 늦어지면서 사실 또 다 실망 매물로 되돌리고 결국에는 작년 연말에는 상당히 부진한 연말을 맞이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관성 측면에서 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부분들로 인해 이번 부분이 다시 되돌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뭐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판단해 보아야겠습니다만은 일단 보완되어야 하는 정책들도 사실은 뭐 많아요. 지금 뭐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에는 좀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방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좀 상방이 제한되어 있을 만큼의 불확실성이 조금은 있는 편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위보다는 아래가 왠지 더 커 보여서 네. 새로 진입하기는 좀 애매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포커스를 계속 하는 거는 결국 AI 반도체, 우리나라 걸로 보면 그리고 조선 당산했던 부분들인데 그리고 네. 이제 어제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세론이었잖아요. 네, 거의 그쵸, 그쵸. 아니, 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그 성장성 나쁘다고 저렇게 마이너스 3% 빼는 건 좀 그쵸. 물론 올려놓긴 했지만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 오히려 살 기회인지 아니면은 지금 뚫고 가는 부분에 대한 네. 기대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가져가야 될지 특히 반도체랑 AI 네.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AI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는 좀 종목 선별이 있기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해외 분위기에 좀 따라서 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ETF들도 최근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 뭐 엔비디아 밸류체인, 뭐 테슬라 밸류체인 네, 이런 그쵸. 식으로 다 빅테크들의 관련해서 나오는 종목들을 이제 액티브하게 엮어서 나오는 ETF들도 출시되고는 하는데 그만큼 이제 해외 분위기가 중요한데 일단 엔비디아 쪽을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과 관련된 실적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살짝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단 라이센스 측면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이제 찍힌 실적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분기에는 그래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측면에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이제 차세대 칩인 루빈과 관련한 사실 공급 차질, 그러니까 일정 지연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관련한 불확실성을 좀 어느 정도를 제거를 한 테이프아웃을 완료했다. 6개 모델에 대해서 모두 테이프아웃을 완료를 했다라고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초반에는 이제 실적이 생각했던 그 눈높이 대비했을 때는 못 나왔던 것들 때문에 좀 부진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시간에 의해서 빠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정규장에서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겠는가 싶고요. 국내 장이랑 연결해서 본다면 사실 아까 밸류체인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연결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지난번 방송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지만 SK하이닉스보다는 일단은 저는 이제 삼성전자 쪽이 그래도 밸류에이션 메리트 측면에서는 아직 AI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막 확인하고 반영해가는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이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워낙 시가총액 대형주에 속하잖아요. 좀 움직임이 무거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뭐 외국인 매수 유입이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 밸류체인 내 기업들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테슬라 쪽과 관련해서 그
테일러 팹이 다시 이제 가동을 하고 관련돼서 움직이는 게 이제 지금 생각나요. 코미코랑 뭐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그 오히려 코스닥 중소형 소부장에 속하는 영역들이 조금 더 가볍게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 진행하고 나서 그래도 이제 조선업력 프로젝트를 한다 하면서 마스가라고 하죠. 그런 프로젝트 때문에 또다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밸류에이션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그동안에도 말씀을 드려오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여태까지 봤었던 조선업의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는 일단은 지금 현재 레벨이 사실은 높은 상태이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좀 조선 기자재 쪽, 특히나 이제 좀 철강 관세로부터 불확실성이 낮으려면 사실 단조 이런 쪽보다는 냉매제 이런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자본시장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지금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징역 15년, 또 벌금 5억 원 구형받았다는 소식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랑 카카오가 동반 1%대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리스크로 작용하진 않을까? 아무래도 요즘 같은 시점이면은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왔었던 그 레벨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타격이 상대적으로는 심할 수 있겠는데 전반적인 그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바닥이었던 그 구간이 워낙 길기도 하고 시장 상승할 때 소외되었었던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정폭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크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러니까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했잖아요. 예. 이 부분 때문에도 이제 말들이 많은데 내렸어야 되는데 왜 안 내렸냐. 무슨 이유냐. 그래서 부동산밖에 안 보냐. 뭐 네. 이런 상황이고 그걸 내렸으면은 근데 네.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인 거죠. 일단은 뭐 좀 복합적이기는 한데요. 결국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이제 경기 진단에 대해서 경기가 좀 좋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 쪽이나 한국 쪽이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을 한 데는 어쨌든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부동산 정책 그리고 가계부채 안정 이런 금융 안정적인 목표가 조금 더 우선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에 앞서서 또 주택 부동산 가격 지표 6.27 대책 이후에 좀 소강 상태 보였다가 다시금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나기도 했고 그리고 소비 지표 역시도 최근엔 좀 개선되는 모습 아무래도 소비 쿠폰 효과이지 않겠나 싶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동결을 금통위 앞서서 주장하는 전망하는 의견들이 좀 대다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금통위에서 한 명의 금통위 위원 측에서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내셨었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어쨌든 상당 부분 연초 대비했을 때는 완화되었던 부분 그리고 미국 쪽이 9월에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여져 있는 상태이기는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하를 하는 것 또한 적절한 대응이지 않겠나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위원들도 지금 향후 3개월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이제 금통위에서 주는데 그 측면에서는 3개월 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연내에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시그널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증시로 이야기를 좀 옮겨볼까요? 간밤 미증시에서는 뭐 연일 그렇습니다만 지금 계속 최고치 경신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간밤엔 또 S&P 500 지수가 네. 사상 처음으로 6,5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미증시의 지금 동력이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저희 하우스 자체에서도 연초까지만 해도 미국보단 이제 비미국 쪽으로 중심이 옮겨가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전망을 바꾼 이유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유동성을 미국 내에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는 그런 정책 방향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은 상당히 증시에게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계속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AI에 대해서 이제 고평가 논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보면은 계속 좀 그에 합당한 실적을 또 기록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제 뭐 OBBA 법안이라든지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SLR 규제 해제 뭐 이런 부분들 같은 이제 유동성 공급이 풍부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계속 좀 미국을 더 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밸류에이션 그쵸.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미국의 경기,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사실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계속 좀 뭐 우려를 하시기도 하죠. 이제 경기 지표가 잘 나오고는 있지만 특히나 또 이번 달 초에 나왔었던 고용 보고서 지표 같은 경우는 지난 2개월치의 그 지표를 크게 하향 조정하기도 네. 했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센티먼트가 그 공포 탐욕 지수 쪽을 보시면은 몇 개월째 계속 좀 탐욕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이 금리 인하 이러면은 좋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면서 네. 결국 블랙엘 중국에다가 판매하려고 노력을 맞습니다. 하겠다. 네. 근데 H20은 허락은 해줬으나 0이었더라고요. 맞아요, 중국 0. 맞아요. 근데 0이어도 어쨌든 실적을 다 비트는 했잖아요. 네. 그리고 가이던스를 조금 낮추는 수준 정도고. 근데 맞습니다. 진짜로 만약에 블랙엘 칩을 수출하게 되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맞습니다. 점프를 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네. 못 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아요. 그 리포트들이 그러니까 실적 발표 직후에는 이제 시간외에서 하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글로벌 아이비들의 리포트의 내용을 참고를 하면은 딱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가이던스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더 애드온이 된다면은 더 TP 상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 보니까 그러면은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사실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정체 구간에 있을 때 더 담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 그런 상황이 사실 지금 몇 개 분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계속 이제 계속 점프업으로 가는 그런 거기다가 이제 부분. 팔란티어가 좀 빠졌잖아요, 최근에. 예, 맞아요. 그랬더니 지난주 서학개미 산 거 봤더니 팔란티어 매수, 팔란티어 2배짜리 ETF 매수, 팔란티어 2배짜리 매수. 그래서 네. 모든 회사의 팔란티어를 다 샀나 봐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어떻게 봐야 돼요? 팔란티어는 근데 사실 팔란티어도 상당히 저도 놀라운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그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구간으로 가는데 항상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그 밸류에이션 그 부담스러운 레벨을 확 낮추는 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먼저 용기 있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AI라는 모멘텀이나 이제 그 밸류 체인을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팔란티어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은 명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AI가 점점 이제 확장되어 나가고 여러 산업에 적용이 되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또 가시화되면서 계속 좀 기대감이 유효한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도 좀 여쭤볼게요. 간밤에 좀 중요했던 부분은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 그리고 속보치보다도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은 있더라고요. 1분기 기저효과가 있으니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연율 기준으로도 이제 속보치 대비 상향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상무부 측에서 왜 이렇게 상향이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 일단 수입 감소 그리고 소비 지출이 확대됐던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의 설비 투자 확대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기업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세 적용 그 관세 효과 때문에 이제 우려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2분기 GDP 생각했을 때 같이 발표가 됐었던 그
세부 지표 내용들도 전반적으로 좀 일단은 견조하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설비 투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괜찮게 나왔었고 특히나 이제 또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시장 예상치보다 그래도 완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었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향후까지 어떻게 될지 이제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감을 유지를 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 레벨을 나오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코멘트를 하지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게 잘 나오고 있네 이러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는 게 결국 연준이잖아요. 그래서 네. 리사쿡 해임 진짜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저렇게 트럼프가 마음대로 중앙은행을 흔들어도 되냐, 네. 이 얘기 계속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백악관 측이 참 이래도 되나 싶은데 그래서 이제 리사쿡 해임 건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압박을 계속하고 그런 부분들을 너무 공공연하게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이번에 특히나 이제 리사쿡 이사 해임 이후에 또 후임자로서 선임할 부분이 아무래도 친정부 성향의 위원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서 앞서서 또 쿠글러 연준 의사도 이제 뭐 자진 사퇴이기는 하지만 사퇴를 하고서 그 남은 임기를 채울 후임자를 기존의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장인 그 스티븐 미란으로 선임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친정부 성향의 위원이 기존 매파 위원에서 한 명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후에 또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백악관의 입맛대로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들이 좀 영향을 받게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이제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쳤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통화 정책의 결정은 경기 지표를 보고 이제 통화 정책 판단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뭐 달러 인덱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국채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센티먼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러면은 연준 위원 중에서 매파가 둘 사라지고 그러면은 이제 인하를 지지하는 쪽이 둘 추가가 되면은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그 잭슨홀 미팅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어쨌든 뭐 고용 지표를 이유로 들어서 이제 인하 가능성을 일부 시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이후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부터는 계속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 되게 높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 뭐 CME 패드워치도 지금 계속해서 90% 네.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확률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걸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크리티컬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8월의 고용 지표부터가 시작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도 상당히 금리 인하 가능성을 크게 높이면서 시장이 또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크게 반응하는 모습들도 보였었는데 사실 그 발언의 좀 면면을 살펴보면은 이제 그 물가에 대해서는 또 계속 지켜봐야 한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바뀌었었던 부분은 이제 앞으로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물가 목표제를 기존의 평균 물가 목표제 를 적용을 하던 것에서 이제 유연 물가 목표제를 적용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면 그동안은 이제 일정 기간 뭐 2% 목표를 통상적으로 보니까 2% 목표를 상회를 하는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나중에 하향하는 부분을 용인하면서 평균적으로 2%가 맞으면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지지해 오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순식간에 올라가고 잡히지 않는 구간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적절하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면서 이제 절대적으로 잡겠다라는 목표를 공연하게 이제 선언을 한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2.8%, 2.9%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물가 상승률보다는 지금 낮춰야 되는 니즈가 커진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PCE 물가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2개월 동안 계속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매파 성향의 위원들 입장에서는 계속 좀 금리 인하를 지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PC 물가 지표가 예상치 대비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뭐 9월 FOMC 이전에 뭐 CPI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고용을 많이 보겠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고용 지표들을 가지고 또 이제 볼 텐데 맞습니다. 그 결과는 좀 좋게 나온다, 나쁘게 나온다라고 이제 약간 이제 파가 아예 나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상했었어. 이제 그쵸, 그쵸.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그때 바뀌었던 이유도 그렇고 이제 그동안 이제 고용통계국에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통계를 내는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문제를 삼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뭐 지금 쿠글러 연준 의사나 이제 리사쿡 이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노동통계국 국장도 지금 해임이 되고서 다른 인원으로 바뀐 상태다 보니까 약간은 좀 이렇게 그 오피셜한 내용으로 이야기할 거는 아니지만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백악관의 입맛에 맞는 통계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일단 주간 실업 청구 건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그래도 전월에 부정적인 수치 대비했을 때는 나아지지 않겠는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음모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신뢰성에 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워낙에 또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음모론 같은 생각들도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어느덧 오늘이 또 8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뭐 넉 달 정도 이제 남게 되는 상황인데 상반기에 대비해서 시장이 뭔가 동력을 잃어버린 분위기긴 한데 앞으로는 저희가 좀 투자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짜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희 하우스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안 좋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방어적인 쪽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업종이 순환하는 가운데에서 뭐 음식료 같은 쪽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겠나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쨌든 남은 하반기 동안 금리 레벨이 현재보다는 뭐 시점의 문제지 이제 내려온다라는 부분을 기대를 해봤을 때 전통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좋은 부분들 뭐 예를 들면 뭐 헬스케어라든지 뭐 금융주 중에서는 좀 증권주가 해당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이제 외부 정책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도 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연구원님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한미 조선업 협력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 기대감에 조선과 조선 기자재 업체 주가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미 조선업 협력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먼저 HJ중공업이 오늘 21%대 급등하면서 18,88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HD현대중공업이 3.38% 오르면서 52만 원, 한화오션도 오늘 2%대 강세 시현했고 범한 퓨얼셀과 인화전공이 각각 18%, 14%대 강세 시현하면서 조선과 기자재 관련주들까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을 소화한 가운데 AI 반도체주와 대형 기술주들이 대부분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습니다. 이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불어들었는데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면서 반도체주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개발이 순조롭고 이르면 오는 4분기부터 초기 생산에 진입할 거란 관측에 KB증권은 오늘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제시했고 이달 들어 9만 원 목표가를 제시한 증권사가 총 3곳에 달합니다. 먼저 오늘 삼성전자는 0.14% 소폭 오르면서 69,7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PSK는 미중 반도체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메슨 테크놀로지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PSK의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거라는 증권사 전망에 오늘 10%대 강세 시현했습니다. 종가는 24,500원이고요. 코아시아가 오늘 12%대 강세, 기가비스와 HPSP가 8%, 5%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방위 기업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즈부터 라이다 기술 기업 아우스터, 구남 제조업체 헌팅턴 잉걸스까지 3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즈입니다. 현재 주가는 68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70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3억 5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7% 늘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지만 연구 개발과 생산 능력 확대 투자로 순이익은 1,700만 달러로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파이프라인을 확보했고 미국 국방부와 유럽 공군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무인기 발키리 프로젝트 그리고 77억 달러 규모의 포세이돈 프로젝트 단독 입찰까지 대형 계약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생산 설비와 R&D 투자가 당분간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생산 효율 개선과 신규 고마진 프로그램 반영으로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걸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우스터입니다. 현재 주가는 30달러 선이고요.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는 35달러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3,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8% 증가했는데 단일 대형 고객의 자동화 플랫폼 확장으로 라이다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1,000개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라이다 수요가 초기 단계인 만큼 파일럿 물량으로 검증 후 양산 계약을 체결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체 고객 중 약 10%만 양산 단계에 있어서 나머지 90%의 양산 진입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한편 미국 육군 기지 경계 보안용 시범 프로그램과 2026 피파 월드컵 교통관리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면서 국방과 스마트 인프라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는데요. 향후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을 통한 구독 및 라이선스 사업으로 추가 매출 성장 동력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헌팅턴 잉걸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275달러 선이고요.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는 285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헌팅턴 잉걸스는 전체 매출의 95% 가까이가 미국 정부에서 발생하고 핵심 고객은 미 해군입니다. 다만 함선 건조에는 고도로 숙련된 인력이 필수인데 기존 인력의 은퇴와 IT, 민간 기업과의 임금 경쟁으로 인력 확보가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영국,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3국 안보협력체 오커스 동맹으로 인한 호주 핵추진 잠수함 확보와 핵추진 선박 경험을 기반으로 한 전술 핵 인프라 재구축 사이클에서 추가 성장을 노리고 있는데요. 향후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와 핵심 인력 확보가 핵심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3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중국이 제조 2025를 내놓은 지 10주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놀라운 기술 성장을 보였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이 이제는 AI, 전기차, 휴머노이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보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네, 산업 성장을 정부가 주도하면 혁신이 없고 성장이 더디다는 말도 있었는데 중국을 보면 그 말이 틀리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의 첨단 산업 얼마나 발전했는지 결국 기술 패권을 쥐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또 최근에 중국 직접 가셔서 기술 발전 얼마나 됐는지 보고 오셨다라고 들었는데, 지난주에 갔어요. 오, 정말 최근이네요. 열흘 이상 갔다 왔죠.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시던가요? 제가 한 4개 도시를 돌았는데요. 그 지역마다 다 다른 특징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절강성이라는 가장 제조가 많은 모여 있는 곳인데 첫 번째 같은 게 항저우죠. 항저우가 이제 딥시크가 나왔고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항저우 6마리 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뭐 유니트리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뿐만이 아니라 또 잠시 후에 제가 가서 뭐 찍고 온 영상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다양한 이런 혁신의 기업들 그다음에 그런 혁신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느냐를 직접 눈으로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정말 제조 혁신 모든 게 자동화되고 있는 부분들. 사실 이번 출장을 생각했던 가장 핵심은 중국의 제조 혁신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여러 가지 제조 위기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큰 방향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이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다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가능한 많이 보고 들어가서 보고 그걸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갔던 브레인코라는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인데 지금 뭐 항저우 6마리 용, 그러니까 6개 유니콘 기업입니다. 어마어마한데 저기 지금 브레인코라는 회사가 한국에도 알려진 게 저 CEO가 우리 카이스트를 나왔던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버드에서 이제 박사를 했는데 하버드에서 박사를 이제 할 때 지금 항저우 시정부가 직접 날아가서 그러니까 직접 공무원이 날아가서 우리한테 미국에 있지만 항저우에서 와서 해라. 라고 했는데 저 친구 한비청이라는 CEO가 어떤 부분이냐면 하버드에서 내과학으로 지금 박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 제품을 보시면 첨단 의수입니다. 사진 한 장을 좀 아까 앞에 보여주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면 자꾸 이 데이터가 쌓이면 지금 저기 보시면 저게 첨단 의수인데 손이 없는 사람들이 직접 저걸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죠. 제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 10번 정도를 하니까 손은 가만히 있고 펴라 하면 이게 진짜 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네네네. 건가요? 제 영상도 한번 보시면 진짜 저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실제 장애인들이 손이 이거 없으신 분이 저걸 착용하면 지금 서예를 저렇게 하시죠. 서예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쓰겠다라고 이제 하죠. 지금 피아노도 치고 있죠. 지금 제가 다 찍어 온 사진인데 지금 같이 이제 유명한 중국의 피아니스트와 같이 협업했던 장면입니다. 부분들이고 뭐 하물며 지금뿐만이 아니라 뭐 탁구를 친다든지 물건을 든다든지 이게 이제 저렇게 이제 데이터가 내 생각 데이터가 쌓인 분들은 마음대로 저렇게 하는 거죠. 문을 열고 싶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브레인코라는 회사인데 어마어마한 회사죠. 상장사는 아니죠. 네네네. 지금 유니콘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물건을 탁구 치고 있는 모습도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 때문에 그러셨나요? 투자 아이디어고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발전이 되게 이제 미국이랑 비교해도 뒤치지 않는다고 지금 네.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네. 지금 반도체 안 주잖아요. 네네. 안 줌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미국 없이 발전이 가능한 건가요? 미국의 반도체 없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 얘기도 뭐 깊게 좀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사실 HBM20 같은 경우는 중국 입장에 이미 자기들이 뭐 우리가 화웨이 지금 어센드 901 충분히 할 수 있다라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첨단 산업 부분들의 발전 중국의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제조 혁신 부분들은 사실 저는 미국이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기술 자립도가 가장 요 최근 6, 7년 사이에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이것을 정말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 힘들 정도로 중국인들도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만나봤죠. 공무원들도 만나보고 그다음 기업인도 만나봤는데 미국이 이렇게 제재 안 했으면 중국이 이렇게 빨리 일어섰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지금 미국이 칩을 안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이 칩 안 준 부분에서 그 자립도가 지금 반도체도 지금 내년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SMIC가 7나노도 지금 생산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HBM 같은 거, 3 같은 경우도 뭐 CXMT가 좀 한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AI 칩 같은 경우 화웨이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 전부 다 똘똘 뭉쳐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기술 뭐 지금 미국만큼의 이게 수율까지 올라갈 것이냐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봤을 때 중국이 예전에 미국이 많이 수출 안 하면 완전히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제가 최근에 갔다 와서 봤는데도 똑같이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역설적으로 지금 중국의 성장에 미국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제조 2025도 사실 처음 2015년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거 조금 힘들지 않아? 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또 얘기 나오는 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중국 제조 2025는 중국 전체의 큰 성장에서 1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조 강국으로 가기 위한 제조 강국 밑에 중국 제조 2025가 있습니다. 중국은 제조 2025란 말을 지금 쓰지 않거든요. 이불로 조심하는 거죠. 그게 미국이 대중국 제재의 시작점이 출발점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 끝났는데 결과적으로 전체 양적 지표를 보니까 이미 한 80%, 그러니까 한 260개가 넘는 양적 KPI 지표가 있는데 안 된 게 약간 반도체 칩과 특히 우리가 말하는 신소재 분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신소재, 혹시 그래핀이라는 신소재를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그래핀이 어떻게 보면 2019년도에 미국의 이제 물리학상, 그러니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사람에서 그래핀이 이제 뜨게 됐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을 되고 있는 미래의 신소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현장 직접 가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중앙정부, 시정부, 그다음에 그 플랫폼 안에 산업계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중국 전역에 있는 그래핀 한다는 각 분야별로 1등 기업들이 모여서 그 플랫폼을 같이 만들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중국 정부의 주도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생태계가 보시면 매우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이야기한, 우리가 봤던 한국이나 미국이 봤던 생태계와 전혀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의 역할, 뭐 제가 사진 하나 지금 갖고 왔는데 모르겠지만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항저우를 갔을 때 가장 많이 봤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이제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햇빛과 비와 이슬이 되겠다. 저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는이라는 게 기업을 말하는 것. 너는 그냥 잘하기만 해, 성장하기만 해, 신경 쓰지 마. 항저우는 어떠냐면요, 외지 있는 젊은 청년들이 항저우에 와서 창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일주일 동안 호텔 비용 무료로 줍니다. 무료로 줍니다. 그러니까 전혀 참여를 안 합니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3일 만에, 만약에 그 기업들이 뭐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3일 만에 공무원이 해결을 안 하면 그 공무원 해고예요. 마이너스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 지금 표현들, 나는 햇빛과 비와, 그러니까 이슬, 비 역할만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무럭무럭 유니콘 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성장하기만 해. 어디를 가나 저 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 주도를 하니까 무조건 정부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절강성 항저우를 지금 보는 거고, 그래서 딥시크라는 회사가 생겨난 거고, 앞에서 보셨던 브레인코라는 회사도 그 회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막 전화도 오고 돈을 줄 테니까 오라고 했는데, 이 공무원이 직접 보스턴까지 날라왔는데 그냥 우리가 어떤 혜택을 드릴게 이 말보다는, 이 사람이 이제 아까 한비청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한테 매우 의미가 있는 카이스트 졸업을 했으니까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날라오는 거 뭐 대단하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뇌과학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는 게 많더라는 거죠. 대화가 된다. 그리고 나서 짐을 사서 보스턴에서 항저우에다가, 저 한비청은 항저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고향이 동북 삼성 출신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창업을 한 거죠. 이유가 있는 것들이죠. 조선적인 거죠. 아닙니다. 한족입니다. 한족이에요. 네. 한족입니다. 그 아까 전에 제가 저 보면서 햇살과 비가 되겠다 그래서, 햇살은 규제 뭐 이런 제도일 것 같고 비는 돈일 것 같은데, 내가 돈도 주고 규제도 풀어줄게, 너는 풀어주고 일만 정책도 해라, 주고, 네. 이렇게 하는 말을 돌려서 딱 쓴 것 맞습니다. 같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 표현이 어딜 가나 다 있는데 딱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우리가 힘든 걸 다 할 테니까 연구만 해. 그다음에 어려운 거 있으면 이야기해. 3일 만에 해결 안 되면 문제된다. 오히려 이게 정부가 주도해서 간다기보다 정부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항저우가 지금 왜 지금 이렇게 대단한 기업 딥스크가 나오고 하는 게 뭐냐면, 전체 절강성 인구가 작년에 한 75만 명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항저우에만 한 40만 명이 늘어났는데, 항저우.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거의 70% 이상이 35세 이하의 청년들이에요. 뭐하러 왔냐? 창업하러 왔다.
근데 중국은 이렇게 성간에 이사도 못 가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거는 예전에 있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없어진 호구라는 거 건가요? 있죠. 네, 그 호구. 호구를 네. 풀어야 된다. 네. 그래서 과학 기술자들이 어디를 이동을 하면 우리 사회보장보험 이런 것들이 매우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규제가 풀렸죠. 다 풀린 네, 상태예요. 일반인들도 많이 풀렸고요. 특히 이제 저런 과학 인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규제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대신 딥시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미국, 중국 밖을 못 나가겠다고 막아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정부가 관리를 정부가 관리하니까. 딥시크는 제가 이번에도 딥시크를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나름 인맥이 있으니까 제가 칭화대 한국 총동문회장이고 어쨌든 있는데 딥시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말면 보기가 힘듭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나 어떻게 봐요. 어디를 스쳐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이번에 저도 쉽지 좀 다른 6개 용, 6마리 용 중에서 한 4개 기업은 직접 제가 가보고 찍고 보고 체험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태계 저는 이제 그 기업보다는 이 기업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거를 저 관심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만들어졌지라는 부분이 결국은 중국 사람들 솔직히 돈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대에 나온 것보다 공대로 창업한 게 훨씬 빨리 부자가 되니까. 맞습니다. 그냥 다 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은. 부와 명예를 같이 누리는 네, 거예요. 부와 명예를 같이 누릴 수 있고 정부가 저렇게 막 케어해주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랑은 다른 이제 궤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 보면 뭐 딥시크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제조업이 아니라 나라의 힘을 AI 쪽으로 확 실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AI 플러스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요건 어떤 얘기일까요? 요즘 중국 가면 AI 분야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날라다닌다. 그러니까 날아다닌다?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몸값이 엄청나고요. 중국에 지금 경제 이야기일 때 실업률 많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과 교통은 실업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중국도요? 예. 그러니까 실업률이 중국 경제할 때 실업률 문제 중국 뭐 대학 졸업과 동시에 나는 실업자들 이런 여러 가지의 기사를 보셨는데 여전히 한 15%가 이제 실업이 되는데 근데 이쪽 분야는 거의 없어서 못 찾을 정도로 그래서 아까 공대를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대를 가는 건데 AI 플러스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이 이제 아까 이거 할 때 중국 제조 20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출발이 이제 2015년도 중국 제조 20이요. 제조 강국을 위한 1단계를 이야기했던 2015년도입니다. 그때 나온 게 이제 인터넷 플러스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중국 산업에 산업 플러스 플러스라는 그러니까 말이 나오면 어떤 개념이냐를 제가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 설명을 드릴게요. 2015년도에 인터넷 플러스라는 게 있고, 2018년도에 중국 정부가 스마트 플러스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예, 그다음에 2023년도에 로봇 플러스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AI 플러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플러스가 뭐냐? 그 산업과 다른 산업 융합입니다. 인터넷 플러스는 뭐냐? 모든 산업을 전부 인터넷. 그래서 알리바바가 뜬 거 된 거고. 그게 이제 인터넷 플러스고 스마트 플러스는 말 그대로 제조 전통 산업에 있어서의 전 산업을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화하겠다는 스마트 플러스고. 그다음에 로봇 플러스. 그래서 작년에 이제 AI 플러스가 나왔는데 이번에 최근에 발표 26일입니다. AI 플러스의 행동 추진 의견이라는 건데 작년에 AI 플러스를 하겠다는 전체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행동 내용을 좀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6대 중점 행동 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8대 지원 제도라는 게 있죠. 그 하나하나 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정책은 일단 KPI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7년도까지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스마트 단말기, AI 지능체, 스마트 단말기라면 스마트폰이든 우리가 말하는 로봇이든 자동차든 다 포함이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급률을 70%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2030년도까지는 그 AI 지능체 보급률, AI 지능체라면 많은 분들도 헷갈릴 텐데 쉽게 말하면 AI 산업용 로봇, 우리가 로봇이 다 제조를 하는.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는 AI 지능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보급률을 90%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수치를 그냥 보면 안 되는 게 중국 정부가 이제 KPI를 달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우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2030년 보면 알겠죠. 중국 제조 2025가 10년이 지나서 결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최근에 나온 게 또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중국이 더 이제 AI 쪽을 확실하게 이제 끌어붙이겠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고 AI가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고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데이터는 이제 계속 이제 중국이 축적을 하고 있는 건데 반도체 부분에서도 이번에는 정책 부분에서 같이 맞물려서 말씀드렸던 뭐 화웨이나 그다음에 뭐 CXMT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여러 반도체 산업군들에 대해서 지금 뭐 계속해서 들어갔던 우리가 3차 빅펀드에 이어서 4차 빅펀드도 곧 나올 정도로 지금 원래는 한 5년 주기로 반도체 칩 빅펀드가 들어가는데 이걸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만났을 때 뭐 이미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미국한테 이걸 받겠다라는 생각은 이미 포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기술 패권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합의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술 자립화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젠슨 왕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꾸 막으면 쟤들이 자꾸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줘서 거기에 익숙해서 안 만들게끔 해야 된다라고 젠슨 왕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HBM 20을 한 건데 20은 이제 중국이 이미 비슷하게 물론 떨어지긴 하지만 이미 많이 왔다라고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블랙웰 뭐 수출하게 해준다는 얘기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AI 나오고 쭉 얘기 나온 것 중에 이제 로봇 플러스 조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AI를 잘 만들어서 로봇에다 붙여서 이제 휴머노이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건데 그 휴머노이드 기술 같은 경우도 맨날 TV나 이런 데 영상 보면 다 마라톤하고 격투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러는데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이번에 휴먼에이드 찍은 동영상인데 그것도 한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뭐 있는데 이게 유니트리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딥로보틱스라는 지금 이건 유니트리죠. 막 좀 올라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아까 뭐 마라톤이든 격투기든 다 하고 있고요. 올림픽 경기도 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이게 지금 이제 양산을 이제 한다는 건데 워낙 가격적인 경쟁력이 대량 양산에 들어가면 답이 없는 거죠. 사실 지금 제가 여가 봤던 유니트니 말고라도 사실 광동산 가도 중국의 이런 로봇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딥 로보틱스라는 회사입니다. 엄청 견고합니다. 제가 볼 때 뭐 물속에서 점프하고요. 지금 이제 보고 계신데 지금 이거 막 이렇게 점프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예를 들면 광동성에 가보시면 뭐 유비테크라든가 뭐 여러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양산을 본격화하고 이것을 이제 산업화한다라고 했을 때 상황이 이제 만만치가 않은 것들이죠.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양로 산업이 커져가고 있는데 양로를 모든 케어를 해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건강도 케어를 해주면서 기본적으로 대화도 해주면서 그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바로 또 연결도 시켜주고 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단순히 AI 로봇 휴머닉스 우리가 로봇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기타 양로 산업까지 확산되는 게 그게 AI 플러스 로봇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중국 정부가 생태계를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갖다 붙여주는 것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돈을 근데 무조건 다 100% 지원하는 건 아니고 주고 생존을 또 그러니까 경쟁을 시킵니다. 제가 하나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딥시크 이야기할 때 우리가 LLM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형 언어 모델 하는데 중국에서 매우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LLM 대형 언어 모델을 할 때 중국에서 또 6마리의 작은 호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렇게 동물의 비유를 합니다. 정말 대단히 다 유니콘 기업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뭐 융자를 받은 기업인들인데 거기에 1등이 딥시크죠. 그다음에 뭐 쯔프 AI라는 데도 있고 근데 지금 중국의 LLM이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트댄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너무 강력합니다. 근데 그 밑단에 있는 애들도 지금 아까 6마리 자곤용이라는 그 LLM도 어마어마한 애들입니다. 근데 걔들이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지금 이제 해외로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중국의 제조 역시 이런 AI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계속 들어올 겁니다. 이게 우리 제조나 산업에 미칠 영향이 긍정과 부정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에 따라서 우리 제조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위기로 좀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하면 중국 기업과 화학적 융합을 하면 살아남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 친구들이 와서 이제는 돈도 낼게 기술도 줄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봤던 그냥 과거에 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변화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미 경중 이거 어떡하죠? 자, 그 말은 제가 해석을 해야 돼. 그건 제가 볼 때 매체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미 경중에 중국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가셨을 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안미 경중은
중국과의 개선을 관계를 뭐 안 좋게 한다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이번에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주로 이제 이런 안보적인 측면을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첫 번째 이번에 갔을 때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갔을 때 여러 미국 매체 특히 이제 극우 우리 보셨잖아요. 예, 지금 뭐 한국에서는 뭐 폭동과 뭐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커넥션을 듣고 있으니까 이 한국의 극우와 미국의 극우가 연결돼 있는데 미국 내니 극우 매체에서 반미의 이재명 대통령이 온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좀 희석을 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왜 제가 그 안미 경제 금의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갔을 때 기내에서도 질문을 우리 기자들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절연을 하면 그게 친중이 아니고 절연을 하지 않으면 친중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친중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절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그래서 이번에 하신 부분에서 이번에 전체 CSIS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략국제무용소 질의응답할 때 안미경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도 중국과 협력을 하고 있지 않느냐. 다 완전히 절연한 거 아니지 않냐.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걸 매체에서 그 안미 경쟁 부분에서 완전히 미국과 지금 협력을 해야죠. 했는데 그렇다고 중국과의 완전히 이게 디커플링 한다라는 표현으로 잘못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뭐 제가 경제 안보를 연구하고 발표하고 연구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직접 찍어오신 자료들까지 저희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기술 패권 경쟁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 미국이 2030년까지 달에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주라는 곳을 두고 중국도 러시아도 계속 경쟁 중이고 그거에 따라서 또 패권 잡기에 나선 듯합니다. 네, 곧 우리나라에 스타링크도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알게 모르게 우주항공 산업 관련 소식이 참 많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투자 관점에서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최신 소식부터 좀 짚어볼까요? 스페이스X가 한동안 뭐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다가 최근에는 또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 그 스타쉽이라고 하는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을 이제 10차 시험 비행 발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10차 시험 발사에서 이제 목표로 했던 임무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표라고 했던 것은 첫 번째가 1단 로켓의 이제 수직 착수에 성공을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실제 모형 위성들을 사출하는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 두 테스트 모두 이제 통과를 하면서 좀 성공적으로 이제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상용화의 시점까지 좀 가시성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스타쉽 같은 게 성공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뭐 경제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쉽이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로켓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로켓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은 더 많은 무게를 싣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현재 우주 산업에서의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면 발사 비용의 감축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간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국가를 중심으로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로켓을 발사하는 데 비용이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대,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 그 발사 비용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드는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던 펠컨 9이라고 하는 로켓 대비 들 수 있는 무게가 거의 6배, 7배 가량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 탑재할 수 있는 무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스타쉽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는 많은 무게를 실어 나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은 가깝게는 달, 그리고 멀게는 화성까지 이제 갈 수 있는 로켓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미국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추진 중인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위기다, 좌초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지금 2030년 달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들 굉장히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이게 재밌는 게 유사한 시점이 언제냐면 1960년대예요.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을 했었어요. 그때 미국이 이제 결정적으로 승기를 잡았던 프로젝트 이름이 아폴로 프로젝트였죠. 네. 아폴로와 아르테미스가 둘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잖아요. 둘이 남매예요. 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도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갔던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로 한 번도 인류는 달에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바른다는 의미에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게 또 되게 시대적으로 재밌는 부분이 그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했잖아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00년대까지만 해도 크게 이렇게 국제시장에, 우주 산업,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 두각을 받지 못하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 국가 단위로 굉장히 많은 자본을 투입을 하면서 국가 중심의 우주 산업 성장을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우주 산업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많은데, 실제로 지금 빠르게 지금 달 프로젝트 관련해서 미국이 조금 삐걱거리고 있고 중국이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계속해서 미국에서 좀 주춤거리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보면 국가 중심의 자본력이 계속돼서 투입된다라고 하면 좀 더 경쟁을 치열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뭐 이제 달에 가는 거나 달 착륙선 이런 거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목표를 2032년으로 잡고 있던데 우리나라도 거기 경쟁에 껴들 정도의 룸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서두에 말씀드린 미국과 중국 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고요. 왜 그러냐면 달에 가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켓을 개발을 해야 돼요. 달까지 갈 수 있는 로켓을. 우리나라는 지금 누리호를 지금 발사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로켓 기술력은 갖추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누리호 로켓 기술력으로는 달까지 가는 건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달까지 가기 위해서는 더 큰 로켓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큰 로켓을 만드는 그 차세대 발사체를 2032년까지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인데, 아직까지 차세대 발사체의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정부 차원에서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개발에 있어서 좀 진척도가 나가야 2032년도라고 하는 목표가 좀 더 가시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부가 이 경제 안보 품목에다가 우주항공 분야를 새롭게 지정을 했던데 이게 좀 실어주겠다 이런 거 아니었나요? 아무래도 국가 차원에서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에 굉장히 많은 공들을 들이고 있거든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은 원래 그랬고 유럽 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특히 그런 부분들이 보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졌었어요.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향후에도 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예산 편성이 조금 아쉬운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나서도 좀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만큼은 안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정권 들어서면서 이제 우주항공 쪽도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밀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기대감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곧 있을 국가우주위원회에 대통령이 주재로 해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좀 민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우주 산업을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그런 방향성들을 좀 많이 주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정부 주도로 이제 그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미국을 보거나 봤을 때는 중국은 이제 뭐 정부 주도로 하겠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 주도로 했던 것보다 민간으로 해서 훨씬 더 발전 속도가 빨랐고 효과도 훨씬 좋았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민간하고 정부하고 합동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정부 주도로 항공청 위주로 하는 건가요? 일단은 어쩔 수가 없는 게그 우주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주도의 어떤 사업의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민간 기업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우주산업, 자국의 우주산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100조가 넘거든요. 우리나라는 1조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민간 기업의 어떤 중심으로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 차원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한 지금 정부 차원에서의 드라이브를 굉장히 더 크게 걸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다만 예전에는 진짜 순수 우리나라 정부 뭐 항우연이라든지 항우연을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반면에 이제 최근에는 항우연을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거기에 민간 기업들의 참여도를 높이기도 하고 또한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국가 중심의 어떤 성장이지만 여전히 민간 기업들이 좀 많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 실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나오는 저런 우주항공 관련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런 종목들이 실제로 우주항공 관련된 부품들을 만들거나 뭔가 연구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런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한다거나 아니면 중국에 수출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그런 항공청에 이렇게 목매고 거기다 부품 넣어야 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근데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우주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어떤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부품 공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 환경 자체가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기준점을 통과하는 것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미사일이나 좀 무기 체계로도 굉장히 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그런 교류를 굉장히 제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기술 격차가 가장 심한 영역이 바로 이 우주산업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이나 글로벌에 납품하는 매출이 발생되는 비중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 전체에서 비중이 봤을 때는 굉장히 적어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에 아무래도 좀 비중이 이제 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예산이 이제 늘어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국내 예산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련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면 레퍼런스가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쌓이게 되면 미국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외에도 우주 산업을 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들. 우리보다 더 뒤에 있는 우리보다 더 뒤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랑 비슷하게 있는. 비슷하게 있는. 예, 그 국가들에서도 어떻게 보면 니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레퍼런스는 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이런 지금 사회에 나오는 기업들이 우주 산업만 순수하게 매출을 일으키기에는 그렇게 시장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 다른 산업,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 쪽이 될 것 같은데 방산을 하면서 관련된 기술력으로 같이 우주 산업을 좀 이제 도모하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산 우주네요. 이름을 바꾸면. 그렇죠. 이제 방산이 좀 주가 되고 우주산업 아니면 어떤 통신 쪽 장비를 만들다가 우주산업 같이 하는 그러니까 좀 여러 분야에서 좀 걸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 우주 항공산업 관련주들이 2023년에 누리호 발사됐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우주 항공 테마로 했었는데 지금은 누리호 관련 소식들이 더 업데이트되는 게 없으니까 정말 철저하게 방산주 이슈로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뭐 누리호는 왜 더 이상의 추가 소식들이 안 나오는 걸까요? 누리호가 애초에 이제 기획 단계부터 6번의 발사를 기획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사 남은 게 이제 2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리호를 추후에 추가적으로 발사해야 되는 수요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누리호가 우리 기술력으로 우리가 발사하는 로켓이긴 하지만 안정성이나 경제성만을 따진다라고 하면 사실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정적으로 발사하고 더 싸게 발사하려면 그냥 미국의 스페이스X한테 돈을 주고 맡기는 게 성공률도 높고 이제 더 싸고. 경제적으로도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6차 발사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이제 타당성이나 경제적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다회 발사에서 좀 제한이 되고 있긴 한데 이게 다만 안정성이나 경제성만을 평가할 수는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발사를 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비용 감소라든지 아니면 기술력 확보라든지 추가적으로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게 국내 민간 기업들도 관련 매출을 발생시키는 민간 기업들도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아. 근데 이렇게 포기를 못 한다 그러는데 그냥 포기하고 그거를 쏴서 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쓸만한 걸 오히려 개발을 하고 그냥 중국이랑 미국에 비딩 붙여서 좋은 로켓 사오고 그 사가지고 쏴서 뭔가 할 거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그냥 딱 드는 생각에 그런 거를 준비하는 분명히 회사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경각심이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언제부터 들었냐면 연초부터 들었어요. 왜냐하면 연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어떤 회담에서 굉장히 큰 마찰을 빚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지원을 끊을 수도 있다라고 약간 협박 아닌 협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위성 통신이라든지 이제 관측 위성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실제로 끊는, 그러니까 잠깐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 부담이 듦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우주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크게 산업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 발짝 밀려났거나 아니면 좀 뒤처진다라고 했을 때 따라잡을 수 없는 쪽이 돼버려요. 근데 비슷한 게 AI 쪽의 투자도 좀 그런 영역에 지금 부딪혔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국내 민간 기업들이나 연구원 분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우주항공 산업 내에서 저희가 다들 약간 이슈가 방산 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이긴 한데 우주항공 산업 자체랑 관련해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기업이 있을까요?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주 산업이라고 해서 이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산업으로 편성은 되어 있지만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또 굉장히 많은 갈래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내에서 뭐 배터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완성차 산업도 있고 약간 그렇게 달리는 것처럼 우주 산업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디테일한 영역에서 지금 발사 단가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좀 유망한 영역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은 위성 제조 쪽이나 위성 서비스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사 단가가 그만큼 싸진다라는 건 더 많은 위성을 발사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위성 제조 영역이나 위성 서비스 영역이 조금 더 많이 성장을 단기에 좀 할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광고도 들어오더라고요. 스타링크 전화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다고. 그게 이제 저궤도 위성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저궤도 위성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이제 거의 힘을 가졌고 미국이. 그러면 이런 저궤도 위성 같은 거는 우리나라가 만드는 거랑 그냥 스타링크 쓰는 거랑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에요? 가격 면으로는 당연히 스타링크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 스타링크 들어와서 우리가 가입하게 되면은 뭐 비행기에서 전화하고 아무 데서 전화할 수 있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산업 방향 쪽은? 그 산업 방향 쪽은 우리나라가 저궤도 위성 통신을 갖추기에는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궤도 위성 통신을 갖췄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지역만을 갖추기 위해서 이 우리나라만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를 위성으로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좁은 땅에 지구 전체 위성을 덮게 되면 너무 경쟁성이 떨어져요. 그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이제 해외 기업, 민간 기업, 그러니까 제4 이동 통신 사업자 쪽을 아무래도 컨택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앱 서비스와 스타링크 서비스가 승인 허가가 내려진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기기와 관련돼서 이제 지상 기기와 관련돼서 이 허가가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완성될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관련된 서비스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도 스타링크 전화기를 그냥 쓸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통신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B2C 영역보다는 B2B 영역으로 들어갈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배를 타거나 그랬을 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지상 통신을 못 쓰는데 전화나 인터넷을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추후에 비행기를 탔을 때도 저희가 비행기 모드 해놓고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탔을 때도 위성 통신을 통해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카카오톡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생태계가 이제 조성될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통신 잘 돼 있는데 저궤도 위성 통신 왜 필요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변화는 또 있긴 있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예상한 대로 미증 씨가 또 가고 있는데 오늘 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쨌든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래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나라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또 퐁당이니까 오늘은 미국도 딱 빠진 날 아니까 PC 데이터 자체가 이미 약간은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금리 좀 올라가고 그럼 주가 조금 빠지고 그래봤자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빠질 것 같진 않다. 요게 또 귀에 쏙 들어오네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증시 전망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니쇼 플러스와 관련된 간단한 퀴즈를 푸시면 추첨을 통해서 200분께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SBS 비즈 앱, SNS X, 스레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